몇 페이지라고요? 154요. 페이지 154페이지. 내용은 해수의 성질. 바닷물, 해수 바닷물이지. 해수의 성질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바닷물 어떤 성질? 바닷물에 떠오르는 성질이 뭐 있어? 짜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염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자, 해수의 성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염분이라고 하는 바닷물의 짠 정도가 있어요. 아시겠죠? 염분. 그리고 염분의 단위는 뭘 쓰냐면 뭘 쓴다? PSU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거의 근사적으로 이 단위는 퍼밀이라고 하는 단위와 같은 단위예요. 이거 퍼밀이라고 있거든요.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빠를 거야. PSU가 펌이라고 거의 같은 의미인데 퍼센트 말고 퍼밀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퍼센트는 뭐분의 뭐 곱하기 얼마 한 개 퍼센트가 돼. 101개 퍼센트가 되는 거라면 퍼밀은 뭐분의 뭐 곱하기 1000 한 거예요. 1000. 0이 몇 개 붙어 있어. 이게 1000을 곱한 게 퍼밀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의미는 이런 의미야. 염분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해수 1kg. 바닷물을 떠왔어. 1kg. 1kg은 그램으로는 몇 g이니? 1000g이지. 그래서 분모가 1000이야. 1kg. 다시 해서 1000g. 속에 어떤 바닷물을 1000g, 1kg 떠왔는데 끓여! 그러면 다 증발해. 뭐가 증발해? 물이 증발하지. 그리고 바닷물 끓이면 물은 증발하는데 그 그릇에는 흰색 가루가 남는단 말이야. 그 흰색 가루 우리는 뭐라 그래? 염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염류. 그러니까 해수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질량. 몇 g이 남아있니? 곱하기 1000. 한 개 퍼밀. PSU의 개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염류라고 하는 건 뭐냐? 염류. 통상 우리가 염류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금으로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닷물에 녹아있는 그 염류가 소금만 있는 건 아니지. NaCl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염류는 해수에 녹아있는 뭐 물질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종류에는 뭐가 있냐? 가장 많은 게 염류 중에서 가장 구성 비율이 많은 게 뭐야? 염화나트륨, NaCl이야.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많은 게 뭐냐? 흰색 그 알갱이 속에 성분이 소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게 마그네슘. 어떻게 알았어? 책에 있는 거 보고 있는 거야?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랬구나. 고1 때 배우는 거지. 그 다음이 뭐 황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염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순서상으로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고 염화마그네슘이 그 다음이에요. 알겠니? 어느 바닷물을 뜨더라도 가장 많은 게 염화마그네슘이야. 그리고 염화마그네슘의 특징은 맛이 무슨 맛이 난다? 염화마그네슘은 얘가 짠맛이 나는 거지.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이 짠맛, 염화마그네슘은 무슨 맛이 나? 얘가 쓴맛이 나. 그래서 바닷물을 의도치 않게 이제 수영하다가 먹었어. 처음에는 강렬하게 짠맛이 나지만 뒷맛은 약간 씁쓸한 맛이 나. 그게 염화마그네슘 때문이야. 그리고 염화마그네슘은 쓴맛을 내는 성분이고요. 얘는 우리 조상들이 염화마그네슘, 이 바닷물에 녹아있는 얘를 이용해서 뭘 썼냐면 두부를 만들 때 두부를 응고시킬 때 사용했던 게 그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염화마그네슘이야. 간수라고도 얘기해. 그래서 염화막을 가르고 간수라고도 불리어진다. 두부를 응고시킬 때 쓰는 작용을 한다.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염류를 보게 되면 염화나트륨 원소가 뭐가 있어? NA가 있지? 그리고 뭐가 녹아 있어? CL이 녹아 있지? 그리고 마그네슘 뭐가 녹아 있어? Mg가 녹아 있지? 그 다음에 황산이면 뭐가 녹아 있어? 황이 녹아 있겠지? 뭐 이런 등이 바닷물에 녹아 있는 원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담수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인 물 H2 담수에는 얘네들이 녹아 있어요? 거의 안 녹아 있잖아. 이때 우리는 이런 것도 정리를 하자. 바닷물에 녹아 있는 그 염류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기원은 어디냐? 어디서 얘네들이 왔느냐? 바닷물에 지금 나트륨 녹아 있고 염소 녹아 있고 마그네슘, 황 이런 등등이 녹아 있는데 얘네들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에서 바닷물로 녹아 들어갔느냐? 이것도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나트륨, 마그네슘 또 그 외에 뭐 칼슘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지금 동그라미 친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의 공통점이 뭐야? 금속 원소다. 오케이. 얘네들 금속 원소야. 그지? 그리고 염소, 황은 비금속 원소지. 이때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금속 원소들 얘네들은 어디서 바닷물로 녹아왔느냐? 얘네들은 지각의 성분이다. 땅. 그러니까 나트륨, 바닷물에 녹아있는 나트륨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물에 녹아서 바닷물까지 흘러들어간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염소하고 황과 같은 얘네들은 지각에서 유입된 게 아니야. 염소와 황은 어디서 유입됐느냐? 비금속 원소잖아, 얘네들? 얘네들은 바닷속 화산활동. 화산 분출이 일어나게 되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기체 성분 있잖아. 그 화산의 기체 성분에 염소라고 하는 성분과 황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이제 지각 변동에서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육지에서만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바닷속 밑에서도 활발하게 화산 활동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 다량의 화산 활동에 의해서 염소와 황이 공급되어졌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이론이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염분이라고 하는 개념 대충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염분이라고 하는 이 바닷물의 짠 정도는 바다의 위치와 계절에 따라서 고정된 값이야, 달라질 수 있는 값이야. 달라질 수 있어. 뭔 말이냐면 쉽게 설명해서 내가 똑같이 어디 부산 앞바다에 가서 물을 마셨어. 여름에 부산 앞바다의 바닷물을 먹은 것과 겨울이 됐을 때 먹었을 때, 물론 그 미미한 차이는 못 느끼겠지만 엄밀하게 조사하면 염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염분은 뭐 할 수 있다는 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그 바다가 어느 위치에 있는 바다냐에 따라서 어느 바다는 염분이 높은 바다일 거고 어떤 바다는 염분이 낮은 바다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염분이라고 하는 그 값은 지역과 계절과 어쨌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알겠니? 그러면 염분의 그 값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 여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은 뭘까요? 응? 온도? 결과적으로 온도 중요하긴 한데 온도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소금물을 만들어서 떠놨다고 치자. 시간이 지나.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되겠니? 증발하면 처음에 만들었던 소금물의 짠 정도보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돼? 더 짜지겠지. 염분값이 높아지게 된다. 그 의미야. 그래서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은 증발량. 반대로 이 소금물에 누가 지나가다가 먹었더니 너무 짜! 물을 한 컵 부어. 그러면 좀 싱거워지겠지? 그거에 따라서 염분은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에서 물을 공급한다? 뭐예요? 강수량. 그래서 염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은 증발량과 강수량. 이런 것들. 증발량, N, 강수량. 외에 또 뭐가 있냐? 이것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지. 그지? 바닷물에 담수가 많이 유입되느냐? 다시 해서 강물의 유입. 이런 것들. 강물의 유입.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극지방에 가면은 바다가 뭐해? 얼지. 또는 어는 곳이 있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빙하가 뭐하는 지역도 있어. 녹는 지역도 있겠지. 그래서 빙하가 어는 거, 얼음이 어는 걸 결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빙하가 녹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해? 해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빙과 해빙 등 이런 영향에 의해서 염분값은 달라지게 된다는 뜻이야. 제일 중요한 영향은 당연히 이거겠지. 증발량과 강수량. 아시겠죠? 그리고 느낌으로는 다 느낌 오죠? 강물이 많이 유입되는 곳의 바다는 염분이 높다 낮다? 낮겠지. 물이 많이 유입되면 싱거워질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증발량과 강수량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런 값을 많이 써. 증발량 빼기 강수량. 이 값 자체를 그냥 이용한다고 치자. 이 값이 클수록 건조하다는 얘기야? 습하다는 얘기야? 이 값이 클수록 건조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증발량이 크다 이런 뜻이 되겠지? 이 값이 작을수록 증발량이 작다는 얘기잖아. 반대로 강수량은 많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곳은 싱거운 물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라는 값을 이용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결빙 지역과 해빙 지역 중에서 결빙, 얼음이 어는 지역은 염분이 높아질까, 염분이 낮아질까? 결빙이 되면 염분은 어떻게 된다? 결빙이 되면 염분은 은색 어떻게 될까? 반대 생각해. 얘는 좀 헷갈린다고 치면 결빙 지역과 해빙 지역에서 염분은 한쪽이 결빙 지역이 만약에 염분이 높아진다면 해빙 지역은 염분이 뭐하게 되겠니? 낮아지게 되겠지. 둘 중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직관적으로 해빙 지역이야. 해빙이 뭐야? 빙하가 뭐 하는 거니? 녹는 거잖아. 빙하는 그냥 순수히 얼음만 얹은 거예요. 물이 얹은 거란 말이야. 그게 녹으면 마치 강물 유입하는 거하고 똑같이 되겠지. 그래서 해빙 지역에서 염분이 어떻게 돼? 얘가 낮아지게 돼. 그러면 결빙 지역은 염분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야. 서로 상호간에 이런 관계 있어. 아시겠어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는 내용을 보면 돼. 이해됐니? 자,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예부터 증발량과 강수량에 대한 영향권 중에서 지구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적도, 위도 0도, 여기가 위도 한 30도, 여기가 위도 60도지요. 여기가 위도 90도, 극지방이라고 하잖아. 북반구, 남반구 대칭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이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체 지구에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가장 큰 곳이 어디냐? 다시 얘기해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 어디야? 적도 아니야. 오히려 적도 아니야. 가장 건조한 지역은 어떤 곳이 건조해? 증발은 많이 되는데 비는 안 내려야 되겠지. 그곳이 가장 건조한 지역이야. 알겠어요? 적도는요, 덥잖아. 그래서 증발은 뭐 할 거라고 생각해? 클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가장 건조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아니야. 적도 지역은 비가 무지하게 많이 돼. 비 많이 돼. 강수량이 커. 그래서 오히려 적도는 건조한 지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건조한 지역이 어디야? 사막이 있는 곳이 적도가 아니야. 사막이 있는 곳은 당연히 건조한 지역이니까 사막이 만들어지겠지? 사막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영역이야. 여기도 이영역. 여기서 여기 사이. 위도 20도에서 몇 도 사이? 위도 20에서 30도 사이. 이 지역을 우리 무슨 위도 지역이라고 표현할까요?
중위도 지역. 20에서 30도. 가장 뭐한 지역이다? 가장 건조한 지역이다. 이건 그냥 암기하세요. 가장 건조한 지역은 중위도 지역이다. 20에서 30도 정도. 저 지역은 바람도 세게 불고요. 적당히 온도도 높은 지역이고요. 비도 안 내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장 건조한 지역. 그래서 세계 지도를 봤을 때 사막이 어디에 분포를 하고 있어? 위도 20에서 30도 지역에 사막이 대부분의 사막이 분포하고 있어.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무슨 사막, 뭐 이런 거, 페루 사막 이런 거 다 여기에 분포해. 여기 가장 건조해. 만약에 이 지역에 바다가 있다면, 그 바닷물의 염분은 뭐 할 것이다?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바다가 바로 뭐야? 사해. 사해 알아? 사해? 들어본 적 없어? 사해? 처음 들어봐? 와, 나 없어서 어렸을 때는 신기했는데 말로만 들었을 때. 사해라는 말이 뭔지는 이해가 가는데 사해라는 말 자체는 처음 들었어. 아 그래? 어렸을 때 신기하게 야, 너 그거 알아? 사해 가면 튜브 없어도 맨몸으로 있어도 그냥 둥둥 뜬대. 오 진짜 그런 바다가 있어? 오 그렇대. 근데 모든 바다에서 좀 뜨고 아니 모든 바다에서 다 뜨지. 다 뜨는데 사해는 많이 뜬다는 얘기야. 아 비교죠.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누워서 신문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몸이 뜨는 거야. 그냥 바다에서는 좀 요령이 있어야지 요 정도는 뜨거든? 요 정도가 요령이 있어야지 요 정도 뜨거든? 근데 사회는 뭔 짓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뭉뚱아리가 떠. 왜요? 염분이 높아서. 염분이 그만큼 높아서. 우리가 사해 바다가 이 중위도 지역에 있는 바다인데 특히 또 중위도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염분이 높은 바다야. 예를 들어서 이제 사해 같은 경우가 염분이 얼마냐면 200ps야 대략. 뭔 뜻이냐면 이 사해 바닷물 1kg 떠와가지고 물만 증발시키면 200g의 뭐가 남는다는 뜻이야. 흰색, 흔히 얘기해서 소금이 남는다는 뜻이야. 근데 이게 얼마나 짠 바다인지 감이 안 오잖아. 동해 바다, 우리 이제 동해, 강릉 앞바다, 속초 앞바다, 동해의 염분은요. 대략 34ps예요. 동해 바닷물은 1kg 물 떠와가지고 증발시키면 몇 g이 흰색 고체가 남는 얘기야. 34g 남는다는 뜻이야. 사해는 그거의 약 몇 배야? 대략 7배. 37에 21, 대략 한 7배, 6배, 7배 사이겠지? 사해가 그만큼 짜. 그러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사해 바다 가게 되면 몸이 많이 뜬다고 그랬잖아. 왜 그러냐? 염분이 높은 바다는 그만큼 물질이 많이 녹아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염분이 높은 바다는 바닷물의 밀도가 뭐하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야. 밀도가 큰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야, 니들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하고 바다에서 수영할 때 경험은 별로 없겠지만 어디서 더 잘 뜨는지 알아? 몸이? 바닷물에서 몸이 더 잘 떠. 우리 그냥 담수는 그냥 물이잖아, 그냥. 근데 바닷물은 물에 염류가 녹아있단 말이야. 그럼 밀도는 누가 커? 바닷물이 밀도가 커. 그래서 물하고 그냥 물하고 바닷물하고 섞잖아? 물론 잉크 좀 해가지고 눈에 보이게끔 색깔 구별할 수 있게 만드는 섞잖아? 바닷물이 밑에 가라앉게 돼. 밀도가 커서. 물론 시간 지나면 다 섞이겠지만 처음에 딱 섞으면 바닷물이 밑에 쫙 가라앉아. 밀도가 커서. 근데 염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밀도는 뭐 하다는 얘기야? 더 크다는 얘기야. 그 뒤에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바닷물의 밀도에 누가 영향을 미친다? 염분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단 염분에 의해서 바닷물의 밀도는 정해지게 돼.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는 큰 바닷물이 된다. 뒤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일단은 염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그래프를 보게 되면 154페이지에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위도에 따른, 지구의 위도 바다에 따른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값이 있어. x축은 위도. 위도 0도, 적도란 얘기고요. 여기가 위도 한 30. 아니다. 책에 한 0, 40, 80으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0도, 여기가 한 40도, 여기가 한 80도. 40도, 여기 80도라고 표시를 하자.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일단 파란색으로 녹색이냐? 녹색하고 무슨 색이야? 보라색? 일단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보라색인데 보라색으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어? 대충?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맞니?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증발량 빼기 마이너스 강수량. 위도에 따른. 알겠죠? 위도에 따른. 그럼 이 그래프 자체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 값이 클수록 뭐한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 값이 클수록 건조한 지역이라는 뜻이야. 건조. 이 값이 클수록 건조. 어디가 가장 건조해? 여기. 위도를 따지면 위도 몇 도인 지역이야? 20에서 30도 지역. 가장 건조한 지역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적도 지역은 오히려 그 값이 작아. 적도 지역은 건조하지는 않다. 그 이유는 적도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그래프로 뭐가 그려져 있어? 염분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초록색 그래프로 염분은 거의 파란색 그래프하고 거의 어때? 유사해. 이 초록색 그래프가 위도에 따른 염분값. 알겠니? 그래서 염분과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그래프는 거의 일치한다. 거의 일치. 건조한 지역일수록 염분이 뭐하다? 높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쪽이 이제 북반구 쪽이고요. 왼쪽이. 오른쪽 위도가 남반구 위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북반구와 남반구를 비교하면 얘가 좀 북반구에서 좀 더 이래. 살짝 이래. 오히려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에 가면 염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겠니? 해빙 지역이라서. 오히려 결빙 지역이면 염분이 어떻게 돼야 돼? 높아져야 되겠지? 해빙 지역이 있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해빙 결빙. 아니지. 여기도 해빙이고 여기도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보다는 염분이 더 낮잖아. 그러니까 일치하진 않은 북반구가 더 많이 해빙되기 때문이야. 그거는 남극은 대륙이에요. 온도가 더 추워. 남극이 오히려 더 추워요. 그래서 잘 안 녹아 얼음이. 북극은 잘 녹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위도에 따른 강수량, 증발량, 그리고 염분에 관련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요. 대체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대체적으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이 값과 염분의 변화, 염분 값의 모양이 뭐한다? 일치한다. 라고 정리를 하면 돼. 대체적으로 일치하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상상을 해봐야 되겠지. 우리나라인 경우에 우리나라는 한반도 삼면이 뭐야? 삼면이 바다란 말이야. 이렇게 있다고 치고 울릉도도 그려주고요.
삼면이 바다인데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 중에서 염분이 어디가 가장 높은 줄 아니? 동해. 동해가 염분이 가장 높아. 삼면 중에서는. 가장 염분이 낮은 바다는 어디인 줄 아세요? 서해야. 왜일까? 이거는 이미 설명할 때 그 내용들이 설명이 됐어. 뭐 때문이냐면 서해는요, 중국에서 흘러들어오는 황하라고 하는 강도 있고요. 큰 강. 양쯔강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큰 강이라는 큰 강들은 다 어디로 흘러요? 다 서해 쪽으로 흘러요. 한강, 뭐 금강, 낙동강 다 서해 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동해와 서해를 단순 비교했을 때 서해가 압도적으로 뭐의 유입량이 많아? 강물의 유입량이 많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해의 염분은 아까 대충 몇 퍼밀이라고 PSU라고 34 PSU라고 그랬지? 대략. 근데 서해는 32에서 33 PSU 이 정도 돼. 조금 차이가 나. 어쨌든 동해가 짜다. 이유는 강물의 유입 때문이다. 서해 쪽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남해는 뭐 이거의 중간값 정도 돼. 33에서 34? 요 정도 돼. 남해는. 그 정도 돼. 동해가 가장 짜요. 근데 그러면 이런 궁금증도 들단 말이야. 아까 사해, 이스라엘 부근에 있는 바다가 사해야. 약간 고립돼 있어, 바다 자체가. 고립돼 있기 때문에 강물 유입도 없고 증발은 건조한 지역에서 증발은 많으면서 굉장히 짜. 그래서 사해는 이름이 죽을 사자를 쓴 거예요. 너무 염분이 높아서 물고기도 살 수가 없는 바다야. 사해인데 사해는 200 PSU, 동해는 34 PSU. 그러면 궁금하잖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은 얼마일까? 평균적으로.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 35 PSU입니다. 알아두세요. 문제에서 간혹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해, 서해, 남해가 다 세계 평균 염분보다는 뭐하다? 낮다. 세계 평균 바다 염분이 좀 더 높다. 되셨나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155페이지. 용존 기체의 특징. 바닷물에는 염료만 녹아있는 게 아니라 뭐도 녹아있다? 기체도 녹아있다. 그 기체를 녹아있는 기체, 그래서 용존 기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죠? 네. 해수의 용존 기체. 어떤 녹아있는 기체를 우리가 주로 따질까? 이산화탄소하고 산소. 산소, 이산화탄소 녹아있는 걸 따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따지기 전에 기체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체가 물에 녹을 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적이 있어요. 용해도. 기체의 용해도. 고체의 용해도. 뭐 중학교 시절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지? 배운 것 같은 기억. 이미 저 멀리 있지? 고체는 대충 뭐 설탕 생각을 해봐. 또는 소금. 고체는 물에 녹일 때 물의 온도가 뭐할수록 많이 녹아? 높을수록 고체는 많이 녹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 설탕을 녹이는 것과 뜨거운 물에 설탕을 녹일 때 뜨거운 물에 더 많은 설탕을 녹일 수가 있어. 그지? 그건 고체 용해도의 특징이야. 그런데 지금 다루려고 하는 기체의 용해도, 기체가 녹아있는 그 기체의 용해도는, 기체는요 고체의 용해도하고 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체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중에서 어디에 더 많이 녹을 수 있다? 차가운 물일 때 더 많이 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기체는 온도가 낮은 물에 더 많이 녹는다. 알겠지? 네. 일단 기체는 온도가 낮은 물에 더 많이 녹는다.
두 번째, 기체는 온도하고도 그 녹는 정도가 관련이 있지만 뭐하고도 관련이 있냐면 압력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기체는 온도 압력에 매우 민감한 물질의 상태잖아. 그래서 압력은 뭐 할수록 많이 녹아? 압력 셀수록.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많이 녹고 압력은 셀수록 역시 많이 녹습니다. 이게 기체들의 특징이야. 아시겠나?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적도 부분에 있는 바닷물하고 극지방에 있는 바닷물 중에 산소는 어디에 더 많이 녹아 있을까? 극지방의 바닷물에 산소가 더 많이 녹아 있어. 그래서 물고기들은 어디에 더 많이 사는지 알아? 극지방에 더 많이 살아. 아 그래서 해저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왜냐면 일단 물고기가 살기 전에 물고기도 산소가 필요하긴 하지만 산소가 필요한 건 일단 물고기 전에 전 단계 먹이사슬 구조에서 생물이라면 산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플랑크톤 바닷물 속에 사는 플랑크톤도 산소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플랑크톤은 적도보다는 어디에 많이 살 환경이 주어져? 극지방 쪽, 그러니까 고위도 지역에. 그러면 플랑크톤이 많이 살면 플랑크톤을 먹이 삼아서 먹는 살아가는 애들이 일단 새우, 크릴새우 이런 애들 있지? 걔네들이 많이 살 거고 크릴새우가 많이 살면 걔네들을 또 잡아먹는 물고기들이 많이 살겠지?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고등어, 어디 산 고등어? 스위스. 야,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이고 노르웨이야. 노르웨이에 고등어 무지하게 잡고 그만큼 엄청나게 어획량이 크다는 얘기야. 노르웨이 또 그것도 유명하잖아. 연어. 노르웨이산 연어. 그러니까 크고 많은 물고기들은 대부분 고위도 지역에 많이 살아. 적도 지역은 알록달록한 열대어들이 많이 보이는 거지. 물고기가 많이 사는 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155페이지 그래프를 보자.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용존 산소량 그리고 용존 이산화탄소량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일단 용존 산소량 뜻은 뭐예요? 그치? 물에 녹아있는 용존이라는 얘기는 녹아서 존재하는 이란 뜻이에요. 폐수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 이런 뜻이고 마찬가지로 용존 이산화탄소량 뭔 뜻이에요? CO2량 폐수에 녹아있는 CO2량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같은 조건일 때 산소가 더 많이 녹을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녹을까? CO2가 더 많이 녹는다. 같은 조건일 때. 아시겠죠? 그것도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바닷물 속에 산소가 녹아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산소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는요. 어디서 산소가 유입됐을까? 그러니까 공급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봐.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녹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닷물 속에서 산소가 만들어져서 녹아 들어갈 수도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중에서 누구의 영향이 클까? 아니 물고기가 산소를 만들지 않잖아. 누가 산소 만들어내? 해초, 그치. 또는 광합성 작용하는 플랑크톤. 우리가 흔히 남세균이라고 하는 사이아노 박테리아 같은 애들 광합성 작용하는 애들이에요. 걔뿐만 아니라 미역, 다시마, 김, 파래 등과 같은 해초라고 하는 애들 바닷물 속에서 뭐 만들어내는 애들이야?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산소 만드는 애들이야. 그 만드는 산소가 물론 대기 중으로도 방출되겠지만 얘네들 만든 산소가 바닷물에 바로 녹아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물고기가 그걸 하고 CO2를 내서. 그렇지. 그리고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량 얘도 마찬가지예요.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니면 바닷물 속에 생활하는 생물들이 생명활동 과정에서 뿜어낸 산소들, 이산화탄소들이 녹아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봐봐. 155페이지 밑에
용존 산소량, 수심에 따른 용존 산소량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Y축은 수심, 바닷물의 깊이, 수심. X축은 용존 산소량 그래프예요.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대. 이렇게 되어 있대. 대충. 이해되셨어요?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되어 있어. 좀 더 교과서하고 좀 비슷하게 그럴까? 뭐 이렇게 돼 있어. 해석 잠깐 하자. 그래프 자체 해석은 이거야. 수심이 얕은 곳. 그래서 이 얘기는 이 부분 다시 해서 해수 표면이 되겠지. 깊지 않은 곳에 녹아있는 산소가 뭐하다는 얘기야? 많다. 근데 깊이 들어갈수록 산소의 양이 뭐한다는 얘기야? 급감한다는 뜻이야. 그러다가 어느 정도 더 깊이 들어가면 다시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뭐한대? 다시 늘어난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이해됐니? 거기에 비해서 수심에 따른 용존 CO2량.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있어? 얘는 표층에서 이산화탄소 녹아있는 게 많아 적어? 얘는 적어. 이런 그래프 패턴이 돼요. 얘가 CO2야 아니야. 그럼 일단 이 그래프 자체에서는 뭐예요? 이산화탄소는 얕은 곳에서 적어. 들어갈수록 이산화탄소 녹아있는 양이 점점 어떻게 돼?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해석은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로는 이해가 되지? 이유를 이제 여기다가 우리 첨가를 하자. 이유를 첨가하자. 산소는 표층에서 수심 얕은 곳에서 이 뜻이죠.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뭐예요? 얕은 곳에서 이산화탄소가 뭐하다? 적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산소는 EV 깊어지면 산소의 양이 급감한다. 그리고 EV는 뭐예요? 많이 깊어지면, 더 깊어지면 산소에 녹아있는 양이 뭐한다? 증가한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유. 얕은 곳에서 산소가 많은 이유는 뭐야? 이 산소가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공급되는 산소야.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알겠어요? 그러면 광합성 작용 누가 한다고? 플랑크톤이라든가 해초류가 한다고. 걔네들이 어디서 살아? 깊은 곳에 살아? 아니, 광합성 작용을 햇빛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깊은 곳에 들어가면 햇빛이 공급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광합성 작용은 어디서 활발해? 표층 얕은 곳에서 광합성 작용이 활발하다고. 거기에 광합성 플랑크톤이라든가 해초류가 분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열심히 광합성 작용해서 열심히 산소를 뿜어내게 되니까 얕은 곳에는 산소가 많은 거야. 근데 조금 들어가면 급감하는 이유는 뭐야? 햇빛이 도달하지 못하니까. 광합성 작용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공급될 수 있는 산소의 양은 어떻게 돼? 확 줄어들겠지. 하지만 이 깊이에서도 생물들은 살아간단 말이야. 물고기, 상어 뭐 이런 애들 살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생물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뭘 먹어버려? 산소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 광합성 작용은 일어나지 못하는 환경이지만 생물의 호흡 활동에 의해서 산소를 썩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급감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더 깊이 들어가면 산소든 이산화탄소든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이 뭐할수록 셀수록 많이 녹아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이 점점 어떻게 돼? 세져. 더군다나 물의 온도 또한 어떻게 되니? 표층 물의 온도가 높아, 해층의 물의 온도가 높아. 표층의 온도가 높아. 깊이 들어가면 당연히 물의 온도는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산소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산소라서가 아니라 기체의 용해도 특성 때문이야. 깊이 들어가면 여기 환경은 어때? 요 환경은 압력은 세고 수온은 뭐하기 때문이야? 낮기 때문에 기체는 많이 녹아있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지. 이산화탄소가 왜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산화탄소의 용존 산소량이 늘어나느냐? 똑같은 이유 때문이야.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은 세지고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산화탄소 양은 많아지게 돼. 그러면 이산화탄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왜 여기서 얕은 곳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적게 있냐? 왜 그랬어요? 광합성 작용에 썼겠지. 더군다나 생물들이 전 깊이에 걸쳐서 생물들이 다 살긴 하지만 대부분의 해양 생물들은 어디서 많이 살아가? 깊은 곳에서 살아가? 표층에서 살아가? 표층에서 많이 산다고. 여기 생물들이 많아. 그럼 얘네들 다 호흡 활동할 거 아니야? 그럼 이산화탄소를 다 뭐 해야 돼? 배출해야 되겠고. 근데 그 양보다는 뭐의 양이 많다는 얘기야? 해초들이라 되니까 광합성 작용하는 거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빼서 쓰는 양이 더 뭐하다는 얘기야? 많기 때문이야. 이해되셨어요? 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이해됐니? 그리고 그러면 질문. 표층에는 표층 한 수심한 한 50m 이내? 한 여기가 50m라고 하자. 50m 이내의 표층에서는 산소가 많이 녹아있다는 얘기야?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다는 얘기야? 산소가 많이 녹아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아니야. 이산화탄소가 많아. 그래서 자, 요거 에이씨! 산소가 더 많잖아요. 이산화탄소 이 두 그래프를 합치면 여기다가 산소 그래프 그리면 산소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두 그래프 합치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잖아. 그러면 산소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단위가 달라. 은서는 지금 교재를 가지고 있지? 산소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의 단위값이 얼마야? 단위가 뭘로 돼 있어? 밀리리터 퍼 리터인데 1, 2, 3, 4, 5, 6 산소는 1, 2, 3, 4, 5, 6 여기가 6이야. 단위가 밀리리터 퍼 리터라고 되어 있는데 얘 숫자가 6이야. 근데 이산화탄소는 역시나 얘 단위도 밀리리터 퍼 리터는 동일한 단위인데 얘 값은 스케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해? 44, 46, 40 이렇게 시작해. 요 값 자체가 얘는 44야. 산소는 6이고. 아시겠어요? 요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단순히 표층에 단순 비교했을 때 절대량으로 물속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에서 누가 많이 녹아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녹아있다. 이해되셨죠? 스케일이 달라서요. 그래프의 스케일이 달라서. 그건 조심하도록 합니다. 알겠나? 이해됐니?